보고 느끼고 감탄하다 보면은 추억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여행. 가을이 시작되는 이 순간 낭만 여행으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시죠. 송일봉 여행 작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뜨거운 여름이었죠. 네. 그때는 저를 너무 자주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가을이 이게 찬바람 불잖아요. 예, 그럼 또 겨울에 또 부르시고 예,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그때는 섬 여행지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바닷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 문턱이니까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여름이 8월이 굉장히 많이 더웠단 말이죠. 예. 그럴수록 사람들이 9월을 더 기다려요. 그렇죠. 8월 30일이라고 9월 1일의 바람이 다른 거 아세요? 요번에 완전히 전 느꼈어요. 느꼈죠? 예. 구자로 딱 바뀌는 순간에. 예. 예, 그래서 9월이 되면 아무래도 아무리 햇빛이 뜨거워도 아이 9월인데 이제 가을인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이 9월이 되면서 축제들이 이제 전국 곳곳에서 많이 열리거든요. 가장 먼저 열리는 축제가 메밀꽃 축제입니다. 지금 메밀꽃이 지금 폈어요, 지금. 네. 지금 오늘 전야제하고 아마 내일 이제 개막식을 할 텐데. 예. 그래서 오늘 찾아갈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있는 봉평 메밀밭. 근데 이제 바로 이 봉평 메밀밭에서 열리는 게 평창 효성 문화제라는 축제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메밀꽃 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평창 효성 문화제 가봤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는데. 그럼 메밀꽃 축제 안 가봤어요? 거긴 갔다 왔다고. 오히려 봉평 메밀꽃 축제라고 하면은 빨리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인데요. 뭐 동숭동은 안 가봤지만 대학로는 가봤다고.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LA는 가봤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아직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 초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최고의 축제. 올해 평창 효성문화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9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소설가 이효석 선생. 맞습니다. 평창 효석 문화제. 그러니까 이효석 선생, 네. 그 메밀꽃 필 무렵. 네.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워낙 유명하죠. 네. 저희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그 단편 소설을 좀 많이 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요. 예. 그래서 뭐 김동인의 배따라기를 비롯해서 뭐 이상의 날개 그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편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이상의 날개 이런 것을 읽게 했는데 그때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밀꽃 필 무렵이에요. 필독서. 예,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은 굉장히 마음도 차분해지고 약간 중간에 들뜨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네. 물레방앗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설이 그 이효석 선생의 어떤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분이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1907년에 태어나서 1942년까지 36년의 짧은 삶을 사셨는데 이미 그 재능이 있어서 21살 무렵에 도시의 유령이라는 작품으로 문단에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작품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마이갓 갑자기 차남과 그 아내가 이제 갑작스런 돌아가셨죠. 죽음을 이제 맞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일에서는 빨리 그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이기거든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약합니다. 네. 쓰러지기가 쉬워. 예.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충격을 못 이겨내고 194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가산 이효석 선생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메밀꽃 필 무렵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말이죠. 네. 달빛 아래 메밀꽃 핀 모습이 소금을 뿌린 듯하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메밀꽃밭 네. 모습이 소금 뿌린 것 같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눈이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이제 흐뭇한 달빛, 요게 흐뭇한 표현도 쓰고 예. 흐붓한 표현도 써요. 책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느낌은 거의 비슷하게 전달이 되는데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뭐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 바로 이제 그 메밀꽃 필 무렵의 그 소설 가사도 그 소설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묘사된 내용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그 소설에 빠져들지 않고는 못 빼게 하고 그걸 연상하게 하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9월 11일, 12일 이곳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달빛이 좋은 날은 밤새 제가 메밀밭을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밟지는 않고 네. 사진을 찍으러 많이 돌아다닐 예정으로 있습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네, 맞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그래서 이제 이게 문학가들이 붉은 대궁을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붉은 대궁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붉은 대궁이 메밀이 다 익지 않습니까? 네. 익게 되면은 수확이 될 때쯤에는 줄기가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을 헤치고 나와서 자는 피멍이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아, 그러니까 고난을 문학적이네. 겪고는 승리의 표현으로 붉은 대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대궁이라는 것은 이제 강원도 지역의 이제 그 지역 사투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얼마나 거친 땅을 헤치고 나왔으면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느냐. 아, 그렇게 봉평에 가면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과 관련된 장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봉평 5일장이 지금도 2자와 7자로 끝나는 날에 장이 열려요. 네. 2일, 7일, 12일, 17일, 20일, 27일 네.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도 그 장이 열리고 있고요. 뭐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화장 4일, 9일장 열리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진부장은 3일, 8일장 이런 식으로 장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충주집, 그 충주집에 이제 이쁜 충주집에 그 술집에 주모가 있었죠. 네. 근데 그 집은 없지만은 충주집더라는 표석은 세워놨습니다. 그 소설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강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효석 선생의 어떤 문학 정신을 기리는 가산공원, 가산 이효석 선생을 기리는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가산공원에서 발자국 수로 세면 한 100발자국 정도? 한 1, 2분 정도죠. 1, 2분 정도만 가면은 흥정천이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흥정천이 소설 속에서 그 동이라는 청년이 주인공인 그 허생원을 업고 건너던 개울로 묘사된 곳이 개울. 바로 흥정천입니다. 예. 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물레방앗간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더듬거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물레방앗간도 볼 수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 물레방앗간이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뭐 있었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소설 속에서 그 바로 성서방이 아니라 허생원이 굉장히 좀 못난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네. 얼굴도 좀 이렇게 이쁘지 않고 키도 작고 그런 묘사가 돼 있는데 그 봉평에 성서방네 처녀는 최고의 미인으로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아무도 그 얼굴만 보면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장을 마치고 가다가 달빛이 문제란 말이죠. 달빛이 있었는데 그냥 흥정천에 몸을 좀 씻고 가려는데 그냥 벗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달빛에 밝으니까 창피해가지고 물레방앗간에서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이제 입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바로 성서방네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소설 속에서. 네. 그래가지고 하룻밤 정분을 맺어서 단 한 번.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애틋한 결과를 보면은 메밀꽃 필물의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을 알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단 한 번 정분을 맺은 장소에 등장하는 곳인데 그때 물론 그 물레방앗간은 아니지만 이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임팩트가 강한 그 상징성이 있는 그런 상징물로 이제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뭐 근처에 가산 이효석 선생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런 집이 있고 그다음 집 근처에도 이제 잘 보존이 돼 있죠. 예, 일부러 심어놓은 거죠. 집이요. 집이요. 집은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예. 저도 이제 잡지사 기자 생활했는데 80년대 제가 말에 갔었는데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이효석 선생의 아버지로부터 집을 사신 거예요. 예. 1930년대 그 예, 집을. 예. 근데 그것을 팔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아드님이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도 그곳에 있는데 그 상징성 있던 그 집 앞하고 집 뒤에도 메밀을 심어가지고 네.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진 못해요. 저는 들어가 봤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약간 가림막을 해놨는데 바깥에 충분히 볼 수 있고 강원도 지역의 1940년대 50년대 그런 가옥들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효숙 선생 아버지가 함경도 분인데 거기 내려와서 네네. 평창에 내려서 거기서 면장을 한 두 번 면장님 하셨죠. 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이효석 선생이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서울로 이제 와서 학창 시절은 계속 여기서 보냈죠. 경성 제1고보 다녔죠. 제 고등학교 선배십니다. 그런가요? 그 유명한 경기 고등학교군요. 맞습니까? 예.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메밀꽃 축제잖아요. 이제 네네네네. 내일부터 열린다고 하셨죠. 네. 그 축제관 가면 메밀꽃 흐드러지게 피었을 것 같은데. 예, 말이죠. 지금은 제가 그 평창 효성문화제가
사실 가산 이원석 선생을 기리는 이제 축제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사실 이제 메밀꽃 보러 사실 많이 갑니다. 네. 절반 이상은 이효석 선생 모르는 분도 계세요. 예. 메밀꽃 보러 가는데 그러면 메밀꽃 꽃밭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봉평면에서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면 그때 파종을 합니다. 예.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메밀꽃이 피는데 그때가 지금 이맘때고 올해 메밀꽃이 그 유사 이래로 잘 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가 특히 올해가 하얀색이 더 빛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그냥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창군청에서 일부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뭐 봉숭아 물도 좀 들여주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하죠. 이게 그림도 그려주고 얼굴에다가 네. 그렇게 하고 메밀꽃밭을 걸을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놨는데 그것을 직접 이제 걸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 11일, 12일에는 장돌뱅이길 걷기라는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 허생원이 걸었을 그런. 그렇죠. 허생원은 없는 사람인데 네. 아마 일이 걸었을 것이다. 네. 근데 그게 거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부분하고 맞아요. 예. 봉평장을 끝나고 흥정천을 지나서 오솔길을 따르면 대화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답사를 해서 이렇게 관련된 소설에 등장하는 대목들도 이렇게 돌에다가 좀 새겨놓고 중간에 쉴만한 의자도 있고 그래서 오솔길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메밀꽃밭도 좋고 이 길도 한번 걸어보면은 또 문학의 향기를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효석 선생이 그 소설을 그냥 상상으로 쓴 게 아니고 실제 자기 경험했던 그 꽃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게 다 그거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효석 선생이 어렸을 때 계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그 보통 학교 다닐 때 그 읍내 하숙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 그 길이 한 100리 됐다는데. 그래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할아버지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그 옛날에 무도가 살았는데 성서방이 살았대 뭐 어쨌대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전에 90년대 취재를 할 때 이게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쓴 거냐 아니면 작가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근데 그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릴 때 잠깐 하면 머리가 영리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한테 계속 들으니까 이게 주입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똑같은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주변에 길도 이제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산길, 아마 그것이 물놀이한 거, 고기잡이, 꽃놀이 뭐 맞죠. 또 메밀꽃 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여기 멋진 소설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확정은 내릴 수가 없죠. 그냥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진 못했잖아요. 네. 듣고 쓴 건지 상상인 건지. 근데 좀 있었던 일 좀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봉평의 평창 효석 문화제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은 어떤? 이번에는 조금 좀 잔잔한 축제는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고 좀 그런데 좀 이때쯤에 잔잔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경상북도 그 안동시에 있는 만휴정이에요. 만휴정인데 이 만휴정이 정말 고즈넉하고 그 약간 가파른 계곡가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럼 늘 물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만휴정 바로 아래쪽에는 진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명물이 될 수 있는 폭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고 또 안동사과 유명한 거 아시죠? 네. 그 안동사과는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네네 맞습니다.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만휴정까지 가는 길에 길안면이라고 있는데 이 길안사과가 보통 안동사과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다른 면에 계시는 분들 뭔 소리요? 우리 몇 개 더 줘.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단위 면적당 사과밭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안면. 그러면 안동시에서 이 만휴정을 찾아가려면은 바로 길가에 그냥 사과밭들이 쭉 있어요. 그럼 지금 모습이 어떻겠어요? 손만 뻗으면은 사과를 딸 수 있는. 그렇지만은 사과설이 하면 안 됩니다. 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 사 드시고 그래서 이거 사과가 익어가는 이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이 만휴정이라는 곳은 조선시대 초기에 보백당 김계행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청백리로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휴정이라는 정자에는 노년, 만년 즉 저와 같은 나이에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60대 중반 이상 된 그 나이에
살면은 참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로 만휴정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일시백천만 만이 아니고 늦을만이죠. 늦을만. 네, 네, 네. 만유정. 만유정 세운 보백당 김계행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이분은요 불의와 타협을 하지 못하는 성격, 굉장히 그 아주 강직하시고. 강직하고 청렴하고 이랬던 분인데 세상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딜 가면 그런 분들이 꼭 그 피해를 좀 봐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분도 그 결국은 그 강직한 성격 때문에 타협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관직을 내려놓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놨느냐면은 이때가 하필이면 또 그 연산군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백당 그 김계행이라는 분이 전하 이 어지러운 국정을 좀 제발 좀 바로 좀 잡아주세요. 네. 좀 쳐낼 사람들 좀 쳐내고. 근데 그 정신이 없으니 그 쳐내겠습니까? 뭐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3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조선시대 당시에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임금에게 3번을 건의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신하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서 그걸 내려놓는 거, 관직을 물러나는 게 또 선비의 도리였다 그래요. 그렇죠. 그 3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임금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내려와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만유정을 짓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던 보백당 김계행 오래 사셨어요. 86살 때까지 살다가 그렇죠. 세종 때 세상 떠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중종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습니까? 오래 네. 사셨습니다. 예. 김계행. 네. 선비의 참모습 보여주셨는데 네네. 그 노년에 머물렀던 만휴정 네. 어떤 곳일까요? 우선은요 담장이 났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그 정자에서 계곡의 경치를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버리면은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제 온돌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날씨가 추운 날도 불만 때문에 이곳에 와서 계곡의 사계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난간의 높이 그러니까 그 정자의 난간의 높이 그다음에 담장의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거리낌 없이 난간에만 있으면은 바깥에 계곡에 본인이 와 있는 듯한 추우면은 방 안에 들어가고 이런 느낌으로 이 정자를 보시면은 근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네. 만유정. 네. 만유정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또 멋있는 게 있다고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길 한 5분 정도 올라가는데 만유정까지. 근데 만유정이 계곡가에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려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돼요. 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외나무 다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피해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는 되니까요. 그 정도 나무 다리인데 이게 평소에는 좀 덜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가을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여행 다니는 시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유정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이 만유정 나무 다리를 건너보고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옵니다. 예. 단 한 장의 사진을 찍으려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좀 빨리 좀 찍으셔. 아니 우리 예전에는 사실 부탁을 하고 죄송합니다 사진 하나 찍게 그러면 미안해서도 빨리 찍고 가잖아요. 예. 아니 무슨 포즈를 앞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앉아서 찍고 서서 찍고 모자를 쓰고 찍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참 민폐라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가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한 2컷 정도 찍고 자리를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진을 많이 찍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바로 이곳이 그 이병헌 씨하고 그 배우죠. 배우 이병헌 씨하고 그 김태리 씨 그 때문이에요.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 미스터 선샤인. 맞아요. 네, 그 드라마. 영화 그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예. 그 구한말의 그 드라마지 않습니까? 저도 그는 거의 빼놓지 않고 봤는데 이 대목에서 바로 이병헌 씨하고 이 김태리 씨가 이 네. 외나무 다리에 서로 마주보고 딱 서가지고 멋진 대사를 남겼죠. 합시다. 러브. 이병헌이. 나랑 같이.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대사를 했는데 그 러브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러브가 뭐요? 김태리가 물어보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요.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요. 그랬더니 김태리 씨가 그 극중에서 그랬죠. 저랑 같이 합시다. 러브 좋은 거니까. 이런 그 대사도 등장하는데 바로 그 멋진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이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 외나무 다리에서 그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김태리가 원래 이 러브가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 당시에. 예, 예. 한성에서 네네. 그 미국 영사 대리인 이병헌한테 네네.
러브가 무엇이오? 다 보셨네요. 그러고 보셨네요. 이병헌이 좀 놀라가지고 예. 왜 묻는 거요? 어. 김태리가 하고 싶어 그러. 벼슬보다 좋은 거라고 하더이다. 네. 그러니까 이병헌이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혼자선 못하오. 함께할 상대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김태리가 그럼 나랑 같이 하지 않겠소? 러브라는 걸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병헌이 막 머뭇거리니까 네네네. 그 김태리가 안 여자라 그러. 난 총도 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그 외우세요? 이건 외운 건 아니고 제가 이 드라마를 워낙 저도 그 진짜 끝까지 봤죠. 좋게 예, 재밌게 봤어요. 그 이병헌이 그랬죠. 총 쏘는 것보다 어렵고 더 위험하고 어. 그보다 더 뜨거워야 하오. 예. 오늘 저하고 이게 위치를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자리에 앉고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죠. 너무 리얼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동강에 가서 네네. 이병헌이 합시다 러브. 맞습니다. 나랑 그런 같이. 장면들이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만유정이 그 진짜 그 문화답사하고 이러는 분들 위주로만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정자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보백당 김계행 얘기가 전해지고 또 드라마 촬영지고 또 안동시에서 그곳을 많이 또 홍보를 하고 안동에 시티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시에서 네. 아주 싸게 저렴하게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코스에 이 만유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또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그러면은 뭐 추석 연휴 때라도 아니면 추석 연휴 지나서라도 가면 점점 이뻐져요. 여기도 단풍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 러브 하실 분들은 꼭 가시고 그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 대사를 네. 이게 조형물로 만든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고 꼭 러브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안동 만유정 러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어디 소개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그 동강이라는 곳이에요. 영월 동강. 강원도 영월 동강. 평창 쪽엔 서강인데 네. 이 동강이 정말 그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강은 평창에서 흘러오고 이 동강은 이제 그 정선에서 흘러내려오는 곳인데 아마 올여름에도 이곳에서 뭐 래프팅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 강 이름은 조양강이에요. 조양강. 그런데 그냥 영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영월 동강 이렇게 부르고 그 있습니다. 이름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징적이 있죠. 그리고 이곳이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곳이 이제 환경음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아마 그 선생님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동강에다 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1997년인데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나섰죠. 저도 그 시기에 한 10번 정도는 갔어요. 사람들 데리고. 왜냐하면 많이 가고 이래야 좀 생각을 좀 바꾸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음악가들도 일조를 했는데 바로 이제 뭐 방송사의 프로듀서였던 그 박경규라는 분이 직접 동강 트레킹을 한 다음에 동강은 흐르는 데라는 아주 감미롭고 정말 그 눈물이 막 날 정도 동강이 우리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게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결국은 2000년 6월 5일 이날이 환경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동강 건설 계획은 보류한다가 아니라 백지화. 완전히 백지화를 시켜서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 흐르고 있는데요. 이 테너 이문균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푸른 물 흘러 강원 유곡 130리 뭐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도 좋고 이건 이문균 씨가 부르면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 말씀해 주신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테너 이문균이 부르는 동강은 흐르는데 이 곡은 4부 첫 곡으로 듣고요.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네. 예. 송 선생님. 네. 동강. 네. 강물 흐르는 물먹만 해도 뭐 힐링이 되겠지만 말이죠. 네네. 여기 트레킹 하기도 좋다고요? 보통 이제 여름에는 이제 래프팅 많이 하고요. 예. 그 외의 계절에는 사계절 어느 때나 트레킹 하기 참 좋습니다. 너무 힘들지도 않고 적당한 코스인데요. 일단은 영월에 가게 되면 영월읍 하송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하송리하고 그다음에 정선읍 가수리하고 요 사이를 한 65km 되는 게 이제 동강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선 쪽이 아니라 그 영월에 가게 되면은 영월 동강 탐방 안내소라는 곳이 영월읍 거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곳까지만 가면은 이곳에서 뭐 앞골제를 거쳐서 이제 잣봉이라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자봉의 높이가 해발 한 537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곳에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이 동강을 하면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어라연이에요. 어라연. 어라연으로 바위가 3개가 있는 뭐 삼서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 어라연이라는 곳에 그것이 기가 막히게 멋진 바위가 강 한가운데 있는데요. 이 어라연 전경을 내려다보고 강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 그 동강 한가운데 그래서 이곳에 쭉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평지길로 네. 강변을 따라서 다시 거운리로 돌아오는데 뭐 제 경험은 좀 얘기해도 되겠죠 잠깐.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전에는 이 그 어라연 주변 삼선한 바위에서 저희 친구들 6명 정도가 가가지고 이곳에서 옷을 완전히 벗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옷을 완전히 벗고선 여기서 캠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랬던 그 추억이 있는 곳이 지금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지금은. 아, 네. 평창 효속문화재 또 네네. 안동의 만유정, 영월의 동강까지 둘러봤고요. 그다음은 어디로 무엇을 만나러 갈까요? 이번에는 이제 아마 추석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이제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또는 추석이 끝나는 그 다음 주 정도쯤 되면은 남도 쪽으로 네. 전라남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멋진 가을꽃을 볼 수 있어요. 메밀꽃은 우리가 초에 봤고 9월 중순쯤에 피어나는 꽃무릇이라는 그 꽃입니다. 예. 꽃무릇. 네. 근데 네. 일반적으로 현지에서도 상사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상사화. 왜냐하면 잎과 꽃이 굉장히 닮았죠. 두 꽃이 좀. 꽃이 이제 그 습성이 예. 습성이 닮았죠. 그러니까 피고 지고 그러는데 꽃이 폈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났을 때는 꽃들 볼 수가 없고 그 특성 때문에 아마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해서 상사화인데 진짜 상사화는 따로 있고요. 굉장히 귀한 꽃인데. 상사화는 잎이 먼저 피고 꽃이 나중에 피고 잎이 진 다음에. 꽃이 네. 진 다음에 잎이 나죠. 꽃이 진 다음에 잎이 나는 게 꽃무릇이고 네네네. 잎이 먼저 났다가 지고 꽃이 피는 게 상사화다. 상사화. 예. 그건 6월 달쯤에 상사화가 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제 9월 중순에 아주 붉은색으로 네. 무리를 지어서 피어나. 그래서 이것을 꽃무릇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또 석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뭐 꽃무릇 상사화 나오면 그게 그 전라남도 지역에서 지금 피고 있는 9월 달에 볼 수 있는 그 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디가 명소일까요? 일단은 이 꽃이 많이 피는 곳이 전라남도 영광의 불갑사, 그다음에 전라남도 한평의 용천사, 그다음에 전라북도 고창의 선운사 이런 네. 곳에 많이 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영광의 불갑사예요. 네. 영광의 불갑사인데 제가 예전에 취재하고 일단 30여 년 전 취재할 때는 이 불갑사를 쓰면서 발문을 뽑으면서 정말 심심한 곳, 볼 것이 하나도 없는 심심한 절이라고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시설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유명한 관광지처럼 됐는데 불갑사 그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이곳에서부터 이제 불갑사 천왕문까지 이어지는 이 탐방로 주변이 전부 다 꽃무릇이에요. 그래서 이 꽃무릇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는데 축제를 해요. 영광에서는. 그래서 명칭은 이게 꽃무릇인데도 영광 불갑사 상사화 축제. 네. 이게 불리는데 이게 9월 아마 15일 날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9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한 22일까지.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이 딱 그 시간에 맞물려서 축제가 열리니까 아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일정을 잘 조절하셔서 영광 쪽으로 가서 그 정말 그 꽃무릇이 진짜 그런가 아주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빨간색이 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때쯤에 영광에 가면은 그 모신잎 송편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그 영광 분들은 차례상에도 올려요. 추석 차례상에. 송편인데 커요. 그래서 이거를 머슴 송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배가 불러요. 먹으면은. 모신잎. 그러니까 깻잎처럼 좀 생겼거든요. 네. 근데 깻잎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거를 넣어가지고 송편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 송편은 하루 이틀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겉에가. 그렇죠. 부드러워요. 오. 그래서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모신잎 송편은 이 지역의 또 별미이기도 하니까 꽃도 보시고 가시는 길에 아마 중간중간에서 팔아요. 예. 그래서 맛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영광의 불갑사. 불갑사. 예. 그리고 또 한평도 꼭 근처 아닙니까? 네. 한평은 이제 그 우리가 김제에도 모악산이 있는데요.
이곳 그 불갑사 뒷산도 모악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산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곳에서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넘어 걸어가도 돼요. 그렇지만은 뭐 굳이 뭐 산행할 것이 아니면은 자동차로 한 바퀴 돌아서 가면은 전라남도 한평 땅이 되는데 이 한평이 참 가을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옛날에 선비들도 이 한평의 가을을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럴 정도로 멋진 곳인데 이 한평이 또 용천사라는 사찰이 이 꽃무릇이 또 유명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저는 용천사를 더 좋아해요. 아하. 왜냐하면은 이제 뭐 어떤 교통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불갑사가 잘 돼 있고요. 제대로 된 이 그 꽃무릇에만 집중하려면은 용천사 바로 뒤에가 산기슭이거든요. 산기슭 그 대나무 숲도 있고 일단 단풍나무 숲도 있는데 그 산 숲길에다가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게 되면 정말 제대로 밑에는 숲이고 숲이 아니라 꽃이고 옆에는 이제 그 숲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정말 이것이 참 편안한 꽃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계곡이 되다 보고 습하다 보니까 이 9월 달까지도 산모기들이 아주 셉니다. 아. 엄청 따끔따끔한 거 주사 맞는 것처럼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 혹시 그 이 모기를 그 모기 퇴치 못 오게 뭐 하는 이런 거, 그 기피제들 발라있죠. 있잖아요. 예, 기피제. 그걸 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그냥 그래 물어라 물어라 물어 하고선 가는데 짜증날 정도로 많이 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광의 불갑사, 한평의 용천사. 네. 또 한 군데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가장 대중적인 게 이제 선운사죠. 아주 유명한. 예, 고창 선운사는 뭐 동백꽃도 유명하고 전라북도 고창. 또 오래된 사찰이고 단풍도 이쁘고 얘기거리 많은 곳인데 이곳 그 고창 선운사도 선운산까지 포함해서 정말 그 예쁜 꽃무릇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입구에서부터 이제 그 선운사 대웅전까지 가는 길 주변에도 많고 근데 거기까지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그렇지만 좀 더 나는 제대로 여행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운사 경내를 벗어나서 산 쪽으로 이어지는 탐방로 한 1km 되거든요. 이게 도솔계곡인데 네. 이 도솔계곡은 지금 문화재청에 의해서 명승으로 국가지정문화재죠. 명승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명승으로 지정됐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솔계곡 주변에도 이게 그 꽃무릇들이 중간중간 피어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사람들 손이 안 타가지고 더 예쁘고 좀 앙증맞은 이런 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길이 끝나는 곳에 도솔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여기서 도솔암 암자에 있는 이 물이 좀 기가 막힙니다. 물맛이. 물맛이요?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죠. 왜 물맛이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을 걸어오면은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 물을 도솔암에 있는 그 약수를 맛보기 위해서 가는데 뭐 여행이라는 게 꽃만 보고 꽃을 계속 한 시간 동안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걷기도 하고 또 명승지니까 네. 도솔암까지가 도솔암 가게 되면 그 위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는데 108계단이에요. 108계단을 근데 그 전망도 좋고 거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그래서 그곳에 또 이거는 그 유홍준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경기고등학교 나온 부처님이라고 실제로 문화유산 탑사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지장보살이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 뭐 손자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아주 잘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만큼 너무 아주 인자하다는 표현을 아마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꽃무릇 네네. 명승지 설명해 주셨는데 꽃무릇 좀 가까운 데서 볼 만한 데 없을까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북구에 가게 되면은 길상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성북동에. 성북동에 네, 잘 알죠. 예, 성북동에 뭐 비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북동 비둘기로나 유명했던 곳이죠. 근데 바로 이곳에 가게 되면 길상산 이곳이 옛날에 요정이 있던 곳이에요. 제가 잘 압니다. 아주 유명한 요정 아시죠? 대원정. 대자 대원각입니다. 대원각. 대원각이 있었던 곳인데 이곳을 이 대원각을 운영하던 여인 한 분이 여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법정 스님한테 전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그렇죠. 기부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분이면 믿을만 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좋은 절을 하나 져주세요. 그래서 그게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름을 붙인 길상사가 이제 들어서게 됐어요. 예. 그 실제로 길상사 사찰입니다. 네. 뭐 예불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 분이 바로 김영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에요. 예. 근데 다른 말로는 자야. 자야.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백석. 백석의 연인이었어요. 잠깐 연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자야라고 야 자야. 자야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그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을 때가도 자기는 자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자야라는 분이 결국은 백석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서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루어지지 못한 상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 지금 9월 한 15일에서 20일 때쯤에 이 길상사에 가면 네. 그 입구에 그 아래쪽에 지하철역 근처에 맛있는 서울의 3대 빵집도 하나 있는데 거기서 빵도 한번 맛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길상사에 오셔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또 앉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빵집은 1968년인가 생겼습니다. 이름 얘기하고 싶죠. 그 유명한 장군이에요. 너무 잘 압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3대 빵집인데 그 빵집. 제가 그 근처 또 살았거든요. 그랬어요? 막 얘기하고 싶죠. 길상사도 가끔 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가을에는 못 가보셨죠? 가본 것도 가고. 근데 꽃무릇은 못 못 봤어요. 봤죠. 그래서 9월 추석 연휴에 혹시 시간 되시면 끝물에 연휴 끝날 무렵에 한번 가보시면은 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핍니다. 예. 그래서 그 꽃들을 보면 이게 그 시인 백석과 그 자연이라는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걸 서로 이루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꽃을 누가 어떤 스님이 그 내용을 알고 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꽃무릇 관련 좋은 장소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네. 추석과 관련된 여행지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추석에는요 보통 이제 달구경들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가까운 데 가게 되면은 뭐 낙산, 낙산에도 오르게 서울 되면 종로구. 예, 종로구 낙산, 예, 해화동이죠. 해화동 그 위쪽에 그 예, 대학로구 뒤쪽. 위쪽이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그 성곽을 네. 성곽을 배경으로 한 달이 뜨면 진짜 이쁘거든요. 그 다 복원해 놨잖아요. 네, 복원해놨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저는 민속마을이 이 추석에 잘 어울려요. 민속마을. 네. 우리나라 민속마을이 국가에서 지정한 게 한 6개가 있거든요. 6개 네. 민속마을이 있는데 그거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예. 그 중에 좀 그 추천할 만한 곳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명절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은 고향에 대한 이미지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가요. 명절에 가는데 다 도시화 돼가지고 옛날에 그 푸근했던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정해놓은 민속마을에 가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곳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 민속마을. 나간읍성. 네네. 여기는 민속마을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초가집이 제일 많은 곳이 나간읍성 민속마을. 제대로 된 그. 그렇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네. 그 안에는 뭐 냉장고도 갖다 놓고 보일러도 해놨을 텐데 그렇죠. 겉모습은 완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서 저는 이거 우리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얘기거리들도 있잖아요. 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읍성이니까 네. 한번 한번 그 초도순시라고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장군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8가지 반찬, 뭐 서기버섯, 뭐 녹두묵, 미나리, 무, 그다음에 뭐 개천에서 나는 천어 이런 거 8가지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팔진미백반. 나간읍성에 가게 되면 그 음식을 파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임경옥 장군 워낙 유명하잖아요. 임경옥 장군이 이곳에서 또 실제로 그 나간 군수를 하면서 나간 군수가 지금의 순천시장이거든요. 나간 군수를 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던 이런 얘기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옛날 집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어린 자녀들 저는 초가집에서 살아봤거든요. 예. 이 초가집이나 이 기와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여기서 민박도 가능합니다. 네. 네.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나간읍성 네. 민속마을 사적 302호로 지정이 돼 있네요. 네, 사적으로 보니까. 예,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사적은. 네. 그리고 또 경주에도 또 네, 경주 양동마을이 있죠. 네, 양동마을. 왜냐하면은 그 경주는 보통 우리가 신라를 연상하죠. 네. 예, 신라 후기를 연상해서 신라 유적지들이 많은데 이거 경주 양동마을 같은 경우 조선시대 유적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씨하고 이 씨들이 서로 이제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각 가문의 건물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서백당, 하나는 이제 무첨당이라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백당 같은 경우는 글서자에다가 일백 백자 집당자예요. 네. 그러니까 참을인자 100번을 쓰는 집이라는 건데 뭐냐면 세상을 살다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꼭 그 참을인자를 쓰면서 그런 걸 이겨내자라는 아주 예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무첨당이라고 해서 그 이씨들 네. 그 이씨들의 그 별당체인데 여기는 무첨당이라는 것은 조상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자 이런 그 당호에 그런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충청도에는 없습니까? 충청도 지역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마지막 아껴뒀죠. 충청도 하면은 고향이 먼저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충청도 외암 민속마을이에요. 외암. 네, 저도 여기는 일부라도 또 요즘은 전철이 그 아산 근처까지 연결이 됩니다.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죠. 외암마을. 옛날에 온양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까지 가면 아산 그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자체가 진짜 시골 마을이에요. 돌담길도 아주 길게 돼 있고 그것도 투박하고 네. 돌담이 높지도 않아. 그리고 네. 기아집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고만고만한 초가집들이 있어가지고 조화를 잘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이 유실수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계절별로 뭐 호두나무도 있어요. 그다음 감나무도 있고 가을에 뭐 밤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그림책에서 봤던 이런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산 외암마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목요일 함께 가는 저녁길 서두원입니다. 송일봉 여행작과 함께 초가을 가볼 만한 좋은 여행지들 둘러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여행지들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 작가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